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삶과 철학. 1788년 2월 22일 폴란드 단츠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이 아이는 훗날 서양 철학사에 깊은 족적을 남길 비관주의 철학자가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아버지 하일리히는 성공한 은행가이자 상인이었습니다. 부유하고 실용적인 사업가였던 그는 아들도 자신의 뒤를 이어 상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 요한나는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문학과 예술을 사랑했던 그녀는 나중에 소설가로 성공하며 당대 독일 문학계의 유명 인사가 됩니다. 어린 쇼펜하우어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실용주의와 어머니의 예술적 감성. 하지만 그의 유년기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고 어머니는 냉담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는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요한나는 아들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그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학문적 교육이 아니라 실용적인 세계 경험이었습니다. 9살 때 쇼펜하우어는 아버지를 따라 프랑스로 갔고 2년간 프랑스 가정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805년 쇼펜하우어가 17세가 되던 해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일리히가 운하에서 익사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심해지는 우울증과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쇼펜하우어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인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문화의 도시 바이마르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문학 살롱을 열며 괴테 같은 거장들과 교류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바이마르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09년 괴팅겐 대학에 입학하여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진정한 열정은 철학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플라톤과 칸트를 탐독했습니다. 특히 칸트의 철학은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811년 그는 베를린 대학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철학자 요한 고틀립 피히테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피히테의 관념론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피히테를 사기꾼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 성격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격렬하게 옹호했습니다. 1813년 쇼펜하우어는 박사학위 논문인 충족 이유율의 4가지 근거에 관하여를 완성했습니다. 이 논문은 이미 그의 독창적인 사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1814년부터 1818년까지 4년간 그는 드레스덴의 작은 방에서 고독하게 작업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인도 철학, 특히 우파니샤드와 불교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동양 철학은 그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1818년 쇼펜하우어는 마침내 그의 주저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30세였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세계의 본질이 맹목적인 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단지 표상일 뿐이며 그 이면에는 끝없이 욕망하고 갈구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가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불교의 사성제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금욕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예술, 특히 음악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의지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의지를 부정하는 금욕적 삶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책이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칸트 이후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출판사는 책을 제대로 홍보하지도 않았고 학계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당시 독일 철학계는 헤겔의 관념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 철학은 시대 정신과 맞지 않았습니다. 좌절한 쇼펜하우어는 1820년 베를린 대학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강의 시간을 헤겔의 강의와 같은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던 헤겔과 정면 대결을 시도한 것입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헤겔의 강의실로 갔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학생마저 곧 떠나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한 학기 만에 강의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대학 강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쇼펜하우어는 극도로 우울했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그의 견해는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이것은 어머니와의 나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여성을 지적으로 열등하다고 보았고 여성혐오적인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것은 그의 철학적 업적과 별개로 그의 인간적 결함을 보여줍니다. 1831년 베를린에 콜레라가 유행했습니다. 헤겔은 이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베를린을 떠나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생애 마지막 28년을 보내게 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쇼펜하우어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글을 쓰고 같은 시간에 산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푸들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강아지에게 아트마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산스크리트어로 세계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했습니다. 방문객을 거의 받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의 성격은 점점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았고 소음에 극도로 민감했습니다. 한 번은 시끄럽게 떠들던 이웃 여성을 계단에서 밀쳐 부상을 입힌 적도 있습니다. 법정은 그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그는 평생 그 여성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1836년 그는 자연에서의 의지에 관하여를 출판했습니다. 1841년에는 윤리학의 두 가지 근본 문제를 출판했습니다. 1844년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두 판을 출판했습니다. 한 판이 한 권이었다면 두 판은 보충 내용이 담긴 두 번째 권이 추가되어 두 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51년 그는 여러 짧은 에세이를 모은 여록과 보유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철학을 더 쉽고 읽기 좋은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인생의 지혜에 관한 잠언, 여성에 관하여, 자살에 관하여 같은 에세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록과 보유는 서서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850년대 중반부터 쇼펜하우어의 명성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헤겔 사후 독일 관념론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철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이 쇼펜하우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비관주의 철학은 1848년 혁명의 실패 이후 환멸을 느낀 세대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깊이 감동받아 그의 오페라에 그 사상을 반영했습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쇼펜하우어 철학의 음악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54년 쇼펜하우어는 66세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의 삶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자들, 예술가들이 프랑크푸르트의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신문과 잡지에 그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학에서 그의 철학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뒤늦은 명성을 무척 즐겼습니다. 평생 인정받지 못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방문객들에게 친절했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칠게 대했지만요. 1859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의 저작을 영어로 번역하겠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독일의 여러 대학에서 그의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침내 자신이 꿈꾸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시대가 마침내 왔다. 명성은 마치 오랜 채무를 갚는 것과 같다. 늦게 올수록 이자가 붙는다. 1860년 9월 쇼펜하우어는 72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정했고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겨울 그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 곤란이 찾아왔고 심장이 약해졌습니다. 1860년 9월 21일 아침 하인이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쇼펜하우어는 소파에 앉은 채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고통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죽음은 개인의 의지가 소멸하는 것이지만 근원적인 의지 자체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는 죽음을 의지의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를 존경하는 학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그의 철학을 사랑하는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평생 고독했던 철학자는 마지막 순간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영향은 그의 죽음 이후 더욱 커졌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교육자로 부르며 그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비록 나중에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를 넘어서려 했지만 그의 철학적 출발점은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도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무의식적 의지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프로이트의 이드 개념과 유사합니다. 프로이트 자신도 쇼펜하우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 특히 알베르 카미와 장폴 사르트르도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삶의 부조리함과 의미의 부재에 대한 그들의 사유는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와 연결됩니다. 문학에서도 쇼펜하우어의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톨스토이, 토마스 만, 마르셀 프루스트, 사무엘 베케트 모두 쇼펜하우어를 읽었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톨스토이는 쇼펜하우어를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 진정한 가치는 즉각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30세에 위대한 저작을 완성했지만 60대가 되어서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좌절하고 분노했지만 자신의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세상이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인정과 성공에 집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빠른 성공보다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고통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둡지만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그는 삶이 쉽거나 행복하다는 환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행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모두가 완벽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독은 창조의 필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그는 깊이 사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유와 창조는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예술의 치유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 특히 음악을 인간 고통의 일시적 해방으로 보았습니다. 예술은 우리를 일상의 욕망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순수한 관조의 상태로 이끕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잠시 자아를 잊고 순수한 경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섯째, 인간적 결함은 위대한 업적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많은 결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성혐오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철학적 통찰을 무가치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영웅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과학자는 결함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인간적 결함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을 인정한다고 해서 다른 쪽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헤겔과 당대의 주류 철학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인기가 없고 무시당했지만 자신의 철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하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대중적이 되기 위해,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의 신념을 해석시키라고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타협하지 않을 때 나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비관주의 철학자, 고독한 사상가, 늦게 인정받은 천재. 그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 인정받지 못한 청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늦은 명성.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진실을 탐구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어둡습니다. 그는 삶을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철학 속에서 역설적으로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존재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예술과 연민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예술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연민은 우리를 다른 존재들과 연결시킵니다. 모든 존재가 같은 의지의 표현이며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쇼펜하우어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행복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그는 고통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연결을 요구하는 시대에 그는 고독의 가치를 말합니다. 빠른 성공을 추구하는 문화에서 그는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조용한 방에서 그의 푸들과 함께 산책하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글을 쓰던 그 고독한 철학자. 그는 결국 옳았습니다. 그의 시대가 왔고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 한 권의 책으로 그는 서양 철학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